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문제인 이주 지연이 나타나는 이유가 법령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주 지연 이유로 꼽히고 있는 분양 대상자와 현금 청산 및 영업 보상 대상자 관련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의 다툼은 소통 부족이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정진시킴으로써 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다툼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주 지연 이유로 꼽히는 분양 대상자와 현금 청산 및 영업 보상 대상자 관련 법령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 두 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식 약칭으로는 도시정비법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식 약칭은 토지보상법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합원 가운데 있어서 분양 신청을 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종전 자산 등의 감정평가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 대상자가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 및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감정평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가격, 흔히 감정평가액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분양 대상자별 종후자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자산에 대한 추산액,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세 가지입니다.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가격, 즉 감정평가액. 2번 분양 대상자별 종후자산 추산액. 3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그 기준일은 중요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요,
조합이 마음대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은 시장 군수 등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계약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말이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시장 군수가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간다는 것이죠. 나머지 비용을 조합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도시정비법 제74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정비법 제73조에는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90일 이내에 청산자가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산자와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이 되어버린다면 청산자가 누구인지, 분양 신청을 한 분이 누구인지가 파악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는 말입니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청산자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65조에는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으로 표시한 청산자,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겠죠.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자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자에 대한 보상 협의는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계획인가 줄여서 사시인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줄여서 관처인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건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청산자와의 보상 협의는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주 지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청산자와 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처인가 이후에 이주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중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등의 감정평가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분양 대상자가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와 그리고 손실보상을 받을 그러한 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계약, 선정과 계약을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군수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현금 청산 손실보상 대상자 감정평가의 주체는 바로 조합입니다. 서로 그 주체가 상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은요,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 2인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 손실보상 대상자 감정평가에서는 3인을 선정하여서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 제68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3인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합이 1인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도 1인을 선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또한 그 선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평가 법인 등이 3인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혼자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 소유자 1인이 추천하여서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까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합은 말입니다.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이를 통지해야만 하겠죠.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재결 과정을 거치고요. 이에 불복할 경우에 있어서는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협의 과정이 6개월 정도, 그리고 수용 재결 과정이 6개월 정도, 이의 재결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주 지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 과정에 불복할 경우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화면 이후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더라는 겁니다. 명도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최선의 방식은 협의를 통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은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만만찮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협의 과정, 재결 과정,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속드렸던 대로 먼저 협의 과정에 대한 규정된 그리고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 기간이 제시되어 있고요. 전에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법령 규정이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물론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세 번째 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을 합치게 됐을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필요할 경우 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인데요. 협의 불발의 일반적인 원인은 말입니다. 법령 규정에 대한 미숙지 그리고 합리적인 설득이 부재해 있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소통이 부재하는 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자의 주된 불만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법령 규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과 전혀 다른 어떤 판단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상자와의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조합과 조합원은요 정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청의 질의 회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통을 통한 형평성 확보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드렸던 대로 재결 과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도표는 재결 과정 절차도로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 주소 즉 URL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 둔 것은요 원래 절차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법 규정 조항을 적어 두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거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고요. 실제로 재결 신청을 하는 주체는 사업 시행자, 쉽게 말하면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입니다. 관련 법 규정 옆에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텐데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말입니다. 서울이라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부산이라면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 열람을 하게 되는데 시군구 단위로 열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법 조문 조항 적어두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요, 의견 검토 및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토지보상법 제32조의 조사, 심리,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의견 진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 제33조에는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대상자가 화해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결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수용 재결을 하고, 수용 재결된 내용을 재결서 송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결서 송달을 받은 이후요, 행정소송을 소유자가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이의 신청을 소유자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법 제85조에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 제83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역시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의 재결이 이루어지고, 그건 재결서 송달로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소유자가 불복하고자 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각하되어 버린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필요한 경우 김박사 부동산TV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한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 제81조는요,
제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3항과 제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예외적 조건인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호, 제2호에 해당할 때는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요. 제2호,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토지보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 바로 권리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2호처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나 제1호처럼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여전히 자신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요,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처분 계획인가만 받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가 이루어져야만 철거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40조입니다.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공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급은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고요, 공탁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 제4항은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사용 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순서는 상관없겠죠.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개시일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와 여기 있는 토지보상법 제1항을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전히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지난 이후에 즉 보상금까지 지급되거나 공탁된 경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화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제2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마지막 화면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입니다. 토지 또는 물건을 넘겨주어라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리고 그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말입니다. 또다시 나타나 있죠.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흔히 줄여서 수용 개시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쉽게 말하면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이 되겠죠,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95조의 벌칙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제2호이죠. 방금 전에 보았던 제43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러한 형사 조치를 당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조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민사 조치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어때?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년 7월 28일 선고 2008-91364 판결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닙니다. 분양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겠죠. 어때요? 이제 이런 판결문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이 나와야 될 텐데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절차를 거치기 전에 협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어때? 핵심 내용은 파악했죠. 화면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때요? 앞 화면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 맞죠?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판시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파악하셨죠? 그렇다면 관리처분의
계획인가 고시만으로는 인도를 받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조합원 생활을 하신다면 다툼은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